4가지 유산의 내력. 고려 때였다. 재판을 잘하는 손변림이란 사람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살피기 위해 전국을 순회 재판하고 있었다. 그가 경상도 김천 땅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이 김천 땅에 시집가서 이미 자녀를 낳고 부호의 생활을 하는 누이와 남의 집 머슴살이로 떠돌아다니며 고생을 하는 외로운 총각이 있었다. 이 남매의 부모는 상당한 재산가였는데 딸 하나를 낳은 뒤로는 10여 년이나 터울이를 보지 못했다. 재산은 넉넉했지만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는 것이 큰 걱정이었던 모친은 여러 해를 두고 절간 부처님과 산신령과 물신령에게 아들을 점지해 주기를 빌었다. 이젠 아들 낳긴 틀렸으니까 소시를 얻어보시지. 친구들도 이렇게 전했다. 그런 소리는 아내 귀에도 들어왔다. 아내도 남편에게 권하기까지는 않았으나 자기의 죄라고 수긍했기 때문에 남편이 첩을 얻어도 눈 감아주기로 했다. 남편은 재산도 있고 하니까 웬만한 집 처녀를 소실로 맞아들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내를 지극히 동정한 남편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지냈다. 그럴수록 아내는 미안해서 더욱 열성으로 신뿔에게 아들을 빌었다. 그런 지성이 감천했던지 아내는 태기가 있어서 10상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집 마나님의 정성이 지극하더니 역시 아들복을 받았군. 이웃에서도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평생 원하던 아들을 낳은 뒤에 산후가 나빠서 달포나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사람의 화복은 알 수가 없군. 이웃 사람들은 전과 반대로 인생의 무상을 조상해 주었다. 부친은 이제는 당연히 후처를 얻어서 어린 아들을 길러야 할 형편이었으나 그는 그러지를 않고 아이를 유모에게 맡겨서 길렀다. 그렇게 귀여워하던 아들이 5살이 되어서 내년쯤은 선생을 두고 그를 가르치려고 1살 더 먹기만 기다리던 부친은 우연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아무리 유명한 의원에게 보이고 값비싼 약을 써도 회복되지 않아 마침내 위독하게 되었다. 부친은 이미 아내에 있을 때 시집 보낸 딸을 불러다가 남매를 병석 앞에 앉히고 유언을 했다. 그 자리에는 의사도 있었고 문병 온 친구들도 있었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 남매는 의좋게 지내다오. 그런데 내가 남기고 가는 집안 재산은. 유산 상속을 말하려고 하자 시집간 딸의 귀가 날카로워졌다. 딸 자식이라고 섭섭하게 하면 아무리 위독한 부친이라도 몰아댈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친의 유산 처분은 뜻밖이었다. 이 집과 전장과 빌려준 돈은 전부 너 정실에게 준다. 그리고 내 동생에겐. 딸도 의외였지만 동석했던 의사와 친구들은 이 사람이 병으로 정신이 돌았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연히 재산 상속권을 주장할 아들은 아직 6살 어린이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아이들과 놀고 싶어서 엉덩이만 꼬고 있었다. 내 동생에겐 갓 1개, 두루마기 1벌, 미투리신 1죽, 백지 1권만 주겠다. 집과 전장과 현금을 다 딸에게 주면 더 값진 재산도 없겠지만 이렇게 너절한 물건을 4개를 지목해 주는 것이 더욱 이상스러웠다. 그러나 동석했던 사람들로선 참견하거나 그 뜻을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라 잠자코 있었다. 아버지, 만일의 경우에는 말씀대로 하겠지만 왜 돌아가실 분처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약 쓰시면은 일어나실 거예요. 이 욕심장이 딸은 자기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부친이 고맙다는 생각보다도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어서 죽어주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동석한 사람들 앞이라 그런 효녀다운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런 유언이 있은 뒤에 며칠 못 가서 부친은 세상을 떠났다. 완전히 고아가 된 남동생은 누이가 시집간 집으로 데려다가 길렀다. 부친이 남긴 큰 재산은 물론 딸이 차지했다. 딸은 큰 재산을 물려받고서도 어린 동생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세상 체면 때문에 동생을 데려다가 기른 것이다. 그러나 데려간 동생은 눈칫밥을 빌어먹었다. 그러다가 동생이 12살 소년이 되자 너도 이제는 다 큰 어른이니까 출가 외인인 남과 다름없는 이 집 신세를 져서야 되겠니? 나도 친정 동생을 데려다가 기른다는 눈치가 보여서 괴롭다. 고 말하는 것이다. 철이 다 난 동생은 여간 분하지 않았다. 부친의 큰 재산을 전부 누이가 독점했다는 사실도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서 알았지만 이런 야속한 누이와는 말도 하기 싫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니까 마침 잘 됐소. 했다.
누이는 선뜻 나가준다는 말이 좋아서 동생이 약간 비꼬는 말을 탓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라.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잘 간직했다가 네가 크거든 주라고 하신 유품이야. 갓과 두루마기와 미투리 그리고 백지 한 권이었다. 동생은 얄미운 누이 옆에서 모두 찢어 팽개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했지만 다만 돌아가신 부친의 뜻이라 역시 소중히 받아두어야 한다고 마음을 돌렸다. 누이의 집을 나온 소녀는 그날부터 밥 먹고 잠잘 장소가 막연했다. 그는 떠돌아다니며 아기 머슴 노릇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갓과 두루마기와 미투리, 이건 아마 나더러 천하를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라는 뜻이 아닐까? 그리고 종이는 글 공부하라는 뜻이고,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풍류의 팔도유람을 다닐 신세가 못 되었다. 소녀는 한두 해 고생을 하고 15살이 되자 점점 누이가 독점한 부친의 유산이 억울해졌다. 그는 용기를 내서 소장을 써서 지방 장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전부 다 바뀌고 새로운 사또가 오고 또 호소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재판장은 당사자 남매의 말을 듣고 당시에 동석했던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부친의 유언이 사실임이 증명이 되므로 누이가 가진 재산을 다시 동생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다. 다만 남매의 의리상 동생을 동정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좋으리라는 권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 제재력이 없는 재판관의 권고는 욕심장이 누이에겐 언제나 마이동풍이었다. 그래서 이 남매의 소송건은 효과도 없는 재판만 오래 끌 뿐이었다. 이번에는 유명한 재판관이 온다니까 또 그 남매 재판 사건이 문제가 되겠네. 이미 시들해진 일반의 관심이었지만 손변림이 하도 신기한 재판을 한다는 소문이라 일반의 흥미도 새로워졌다. 특히 원고 소년은 큰 기대를 갖고 호소를 했다. 소년이 호소한 재판은 마침 읍내의 장이 선 날이었다. 이날은 장 구경 겸 재판 구경 겸 한 사람이 사방에서 꾸역꾸역 모여 읍내는 혼잡을 이루었다. 그 고을의 행정과 사법을 도맡아보는 관청 동원 마당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아무리 재판으로 유명한 손변림일지라도 이 재판은 역시 형우 제공이라는 캐캐묵은 오륜의 오륜의 도덕 강의 끝에 누이의 욕심을 회개케 하고 화해 권고에 그칠 거야. 그런 비관론을 말하는 방청객이 있는가 하면 몰라. 손변림은 죽은 사람의 사건도 명백한 판단을 내려서 영혼까지 탄복시킨다니까. 아무튼 이번만은 그 억울한 아들이 이겨야지. 어떤 아비놈이 그냥 딸에게만 전 재산을 주고 아들에게는 집신 따위만 주냐고. 역시 그 간악한 딸년이 무슨 농간이 있는 거야. 모두 아들 편을 성원하는 방청객들의 분위기였다. 명관이 별거라더냐. 현명한 정치나 공정한 재판보다는 먼저 청렴 결백해야지. 뇌물만 받으면 그냥 질 놈도 이기고 죽일 놈도 살리는 세상인데 무슨 재판에 공정을 봐라. 그 딸년이 오는 사또마다 미리 뇌물을 먹였을 거야. 이번에 조정에서 직접 내려다보낸 그 손별님도 역시 현명보다는 청렴해야 공정한 재판을 내릴 거 아니야. 억울한 아들을 위해서도 이겨야겠지만 썩은 이번 사또 그 요전 재판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줬으면 좀 속 시원하겠다. 남매 소송의 재판 구경을 와서까지 탐관오리를 저주하는 방청객이며 이 방청객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원고 소년이 등장하자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던 방청객들이 일제히 성원을 보냈다.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긴장한 소년도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에 피고의 누이가 기름진 얼굴과 화려한 비단 옷차림으로 등장하자 방청객들이 이마살을 찌푸렸다. 야, 이년 꿀돼지가 아니거든. 동생 목 재산 좀 개와나. 동생 재산 도적질한 재산이 아주 오래 갈 줄 아냐?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너도 쪽박 차고 나설라. 재판관 손변림이 아닌 방청객들이 이미 명재판을 하는 셈이 된 것이다. 이윽고 동헌위에 손변림이 장내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나와서 자리에 앉았다. 서로 다투는 남매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증인들이 서서 재판장에게 경례를 하자 곧 신문이 시작되었다.
이 같은 동헌에서 이미 몇 번 되풀이된 소송 내용이라 사실 심리에는 아무런 흥미도 없던 방청객들이었지만 손변림의 추가 신문 때부터 귀를 기울였다. 남매가 부모의 유산으로 다투는 세태가 통탄하지만 다투는 이상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지금 진술한 쌍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없는가? 네, 하도 억울해서 여러 번 관에 호소해왔습니다. 저로서는 누이가 주장하는 사실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아비가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 그것이 더 궁금하오며 그 점을 관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번 소송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황송한 소청을 하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소년의 진술에 놀랐다. 그 전에 재판에서는 듣지 못하던 새로운 태도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아우의 진술이 끝나자 누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저는 죽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했을 뿐입니다. 동생이 빈궁으로 고생하는데 동기로서 부모 유산을 독차지하고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화해하라는 권고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방청객들의 코웃음이 터졌다. 실로 깜찍스런 궤변이었기 때문이다. 그 망부의 유언은 틀림없는가? 재판장은 증인들에게 물었다. 네, 그대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유언을 들을 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때 심정을 제각기 말해보아라. 저는 그런 유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들었다 해도 당시의 나이가 6살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소년이 먼저 대답을 했다. 그 다음은 누이가 역시 야무진 입을 열었다. 그 유언을 들었을 때는 이상하게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젠 아버지가 정말 죽는가 보다 하는 슬픔뿐으로 울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 깜찍한 답변에 방청객들이 또다시 혀를 차고 미워했다. 그때야 딸된 도리로 그랬을 거요. 그 뒤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곧 대답을 못했다. 왜 대답이 없느냐? 역시 아버지가 저를 더 귀여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아는 바와 같이 제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증인들은 그런 유언을 들을 때 이상스럽다고 생각했던가 안 했던가? 이상한 유언으로 느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고 싶기까지 했지만 때와 장소가 운명할지 모르는 병석이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저는 그이가 죽게 되니까 무슨 정신병에 걸려서 횡설수설하는 모양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증인 3명의 답변이 있자 방청객들은 잘한다고 성원을 보냈다. 이제는 재판장의 판단만 기다리게 되었다. 본관은 이 사건을 법으로보다도 세상의 상식 통념과 남매 간의 우애로서 원만히 화해하기를 바란다. 이 말에 방청객들은 실망하기 시작했다. 별 수 없네. 허울 좋은 명관이었네. 공연히 구경 왔어. 그러나 재판장이 말을 계속하자 방청객들은 혹시나 하고 귀를 기울였다. 재판을 하는 이상 시비를 가려야겠다. 문제는 그 유언의 비밀에 있다고 본관은 판단했다. 소송 관계자를 비롯한 만장의 방청객 귀가 번쩍 뜨였다. 지금까지 여러 번 재판에선 전혀 다루어 보려는 생각조차 안 했던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인제 수수께끼가 풀리나 보다. 모두 흥미있는 기대를 걸고 귀를 기울였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는 딸과 아들의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미 장성에서 출가까지 해서 생계에 걱정이 없는 딸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해주고 부모가 구몰해서 고아가 될 어린 아들에게 박하게 할 아비가 어디 있겠는가. 부모가 구몰한 아이를 사랑해서 길러줄 자는 누이밖에 없으며 누이로서는 당연히 그런 인륜상의 책임이 있다. 이때 누이는 대담하게 나섰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6살 때부터 12살이 되도록 먹이고 입혀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동기의 핏줄은 12살이면 끊어진다더냐. 잠자코 있어라. 재판장이 호령을 했다.
만일에 너희들 부친이 남매에게 재산을 똑같이 반분해주거나 동생에게 더 주고 죽으면 그 재산 때문에 남매 간에 불미한 분쟁이 생길까 두려워한 것이 임종할 때의 걱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 재산을 일단 성장한 누이에게 맡겨두면 제 재산으로 알고 아껴서 잘 보존해 갈 것으로 너희들 부친은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우가 성인이 되면 누이가 아우의 살림을 차려주기 위해 적어도 그 재산의 절반은 나누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 같은 악독한 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성장한 아우가 응당 억울한 사정을 관에 호소할 것임에 그때 관가에 나갈 옷도 없을 아우를 위해 그런 일습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미투리가 그 유물입니다. 만장의 방청객은 그때까지 삼가고 있던 정숙을 깨트리고 환성을 올렸다. 그럴 것이다. 그리고 백지는 억울한 사정을 적을 소장에 쓰도록 미리 주었던 것이며 오직 지금까지 소송에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악독한 누이가 장가도 들 수 없게 학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재판장은 말을 잠시 끊었다. 옆에서 배석하고 있던 본군의 원을 힐끔 본 뒤에 아우가 그런 소장을 올렸을 때 만일 유능한 판관이 있으면 그 4가지 유품의 비밀, 즉 아비의 진정한 유지를 명찰하고 그 누이에게 일단 안전히 보존시켜 두었던 유산을 적어도 반분해 주리라고 믿었던 증거품이다. 이야, 참 명재판이다. 재판장은 또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누이가 아우에게 지금까지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욕심낸 것도 결코 죄는 아니다. 부친이 그렇게 해서라도 재산을 낭비시키지 않으려던 뜻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부친의 영혼도 지금까지 딸만 원망하지 않고 원망한 건 4가지 유품의 비밀을 해명 못해서 현명한 재판을 못한 재판관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본군의 원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보통 같으면 대를 이어서 봉제사할 아우에게 3분지 2의 유산을 찾아주겠지만 악착한 누이에게도 그 재산을 온전히 보존한 공이 있으므로 남매가 죽은 부친의 참 뜻을 받아들여서 사이좋게 반반씩 나누어 갖도록 하라. 누이도 이런 판결에는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의 손을